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제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천일야화의 아민느 이야기입니다. 과부가 되신 어머니는 따로 집을 얻어 저희 두 자매와 함께 살다가 제 몫의 유산을 지참금으로 하여 저를 이 도시의 가장 부유한 상속인 중 하나에게 시집 보내셨습니다. 결혼한 지 한 해가 지나기도 전에 전 과부가 되었고 9만 세킹에 달하는 남편의 유산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 돈에서 나오는 수입만으로도 남은 생을 넉넉하게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초상기간의 첫 6달이 지나자마자 저는 한 벌에 1000세킹씩이나 하는 화려한 의상을 10벌이나 사놓은 다음 한 해가 지나고서는 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 혼자 집에서 가사 일을 하고 있는데 하인이 오더니 밖에 어떤 부인이 와서 절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아주 나이가 많은 노파였습니다. 그녀는 대뜸 바닥에 입을 맞추더니 무릎을 꿇고 착하신 우리 마님, 이렇게 불쑥 나타나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마님의 자비로우심만 믿고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왔습니다. 제게는 애비 없는 딸년이 하나 있는데 오늘 결혼식을 올린답니다. 허나 그애도 저도 이 도시가 타향인지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어찌할지 모릅니다. 오늘 사돈이 될 집안에 많은 분들이 오실 터인데 저희가 이곳에서 완전히 외톨이는 아니며 누군가 연고가 있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혹시 결혼식에 왕림하여 자리를 빛내주십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씀만 해주세요. 이따가 저녁 때 제가 모시러 오시면 함께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떠나고 저는 예쁜 옷에 굵직한 진주알들이 이어진 목걸이, 또 눈부신 다이아몬드들이 박힌 팔찌, 반지, 귀걸이 등을 한껏 치장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노파는 싱글벙글한 얼굴로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님, 제 사위의 친척들인 이 도시의 상류층 부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제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여종들을 거느리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어느덧 널찍한 대문 앞에 이르렀고 그 위에는 이곳은 즐거움과 기쁨의 영원한 거처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내정 안쪽에 있는 커다란 홀에는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젊은 부인이 절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절 맞아주었고 여러 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진귀한 나무로 만든 옥자가 설치된 좌단 위 자기 옆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부인께선 여기 결혼식에 참석하러 오셨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밤 부인께서 알고 계신 결혼이 아니라 다른 결혼식이 열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참으로 잘생겼고 모든 걸 갖춘 사내랍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람들이 부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소리를 듣더니만 부인께 홀딱 반해버려서 지금은 중내사내 하고 있답니다. 만일 부인께서 측은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그앤 너무도 상심할 것입니다. 그의 지위와 신분은 부인 못지않습니다. 제 간청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나요? 그렇다면 그의 뜻을 직접 전해드리죠. 그애는 부인을 아내로 맡고 싶어 한답니다. 부인, 부디 그의 뜻을 받아주세요. 전 그냥 얼굴만 빨갛게 붉힌 채 아무 말 않고 있었습니다. 이를 승낙의 뜻으로 받아들인 부인이 손뼉을 치니 서재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당당한 풍모에 매력이 넘치는 너무나도 멋진 남자여서 저는 뜻밖의 행운을 잡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대화를 나눴고 그의 누이가 얘기한 것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본 누이가 다시 한번 손뼉을 치니 카디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즉석에서 결혼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했고 그가 데려온 4명의 증인에게도 서명하게 했습니다. 새 남편이 제게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 어떤 남자도 보지 않고 그와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조건만 지키면 저를 더 바랄 것 없을 정도로 행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결혼 계약은 맺어졌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천이 필요해서 외출해야겠다고 허락을 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허락했고 저는 전에 저를 찾아왔으며 지금은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노파와 다른 두 여종을 거느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님께서 비단을 찾으시니 제가 알고 있는 젊은 포목상에 데려다 드리죠. 그에게는 없는 천이 없으니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후 어떤 잘생긴 젊은 포목상의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전 노파를 통해 이 상점에서 가장 좋은 비단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노파는 제가 직접 말하면 어떻겠냐고 했지만 저는 결혼 조건 중 하나가 남편 이외에 그 어떤 남자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므로 일 위반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천을 본 저는 몹시 제 맘에 드는 것이 있어 가격이 얼마냐고 노파를 시켜 묻게 했습니다. 금과 은을 준다 해도 이건 팔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일 원하신다면 선물로 드리죠. 단 저분볼에 입을 맞추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말입니다. 전 안 된다고 말했지만 노파는 별일 아니니 그냥 그렇게 해주자고 설득했습니다. 그 천이 너무나도 탐났던 저는 결국 그녀의 충고를 따르고 말았습니다. 노파와 다른 여종들은 사람들이 못 보게끔 상점 입구를 막아섰고 전 너울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포목상 놈이 볼에 입을 맞추는 대신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아프고 놀란 나머지 전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전 오랜 시간 그런 상태로 있었고 그동안 놈은 가게 문을 닫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려보니 제 볼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지요. 노파와 여종들이 너울을 덮어놓았던 덕에 달려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단지 제가 현기증이나 쓰러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 포목상은 제 고향 사람이라 마님을 모시고 갔던 건데 그놈이 그런 짓을 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 이상 여기서 꼬물대지 말고 집으로 가십시오. 저에게 용한 약이 하나 있으니 바르시면 사흘 후에는 감쪽같이 나 아무 흔적이 없을 것입니다. 밤이 되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가 너울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전 그냥 2통이 있을 뿐이라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촛불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이게 웬 상처요? 전 원래는 거짓말을 일삼는 성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점잖은 집안 부인으로서 남편에게 차마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허락에 따라 비단을 사러 가다가 골목길에서 머리에 땔감을 잔뜩 인 짐꾼을 마주쳐 그 막대기 하나에 얼굴이 긁힌 것이며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 깡패 같은 짐꾼 놈들 모조리 교수형에 처할 것이다. 저는 다시 나귀를 탄 어떤 빗자루 장사치의 부주의한 실수로 상처가 생겼다고 둘러댔습니다. 제 뒤에 오고 있던 장사꾼이 잠시 딴 곳을 보고 있을 때 나귀가 저를 세차게 밀어 제가 땅에 넘어졌고 그 통에 땅바닥에 굴러다니던 유리 조각에 볼이 찍힌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대제상 자팔에게 달려가 이 무엄한 짓을 알리겠소. 거짓말을 듣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소. 그가 이렇게 말하며 손뼉을 치자 종 3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당장 인연을 침대에서 끌어내 방 한가운데 눕혀라. 한 사람은 저의 머리를, 다른 한 사람은 다리를 붙잡고 있자 남편은 3번째 종에게 가서 칼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인연의 몸을 베어 2 토막을 내어라. 그리고 티그리스 강에 물고기밥으로 던져주어라. 저는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청은 허락됐습니다. 바로 이때 과거 남편의 유모였던 노파가 뛰어들어와 그의 발밑에 몸을 던졌습니다. 도련님에게 젖을 먹이고 키워준 이 늙은이 얼굴을 봐서라도 저 애를 그만 용서해 주구려. 남을 죽인 자는 자신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오. 그리고 화가 난다고 해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일을 벌이면 남들이 뭐라 말하겠소. 그건 스스로 명성에 먹칠하고 사람들의 신망을 잃는 짓이 아니겠소. 그럼 좋소. 내 유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연의 목숨을 살려주지. 대신 평생 자기 죄를 기억할 수 있게 흔적을 남기겠소. 이에 종은 그의 명에 따라 저를 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낭창낭창한 회초리를 있는 힘껏 휘두를 때마다 옆구리와 가슴에서 떨어져 나온 살점들이 사방에 튀었습니다. 결국 전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종들을 시켜 절 어느 집으로 옮기게 했고 노파가 따라와 정성껏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넉 달간 병상을 지켰습니다. 결국 회복하긴 했지만 어젯밤 제 불찰로 폐하께서도 보시게 된 그 흉터들은 영영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자마자 첫 번째 남편에게서 받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엔 아무것도 없더군요. 불같이 화가 치민 두 번째 남편이 저의 집을 허물어버린 것도 성이 안 차 아예 주변의 거리 전체를 밀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빼앗긴 저는 방금 전 폐하께 자신의 이야기를 드렸던 언니 조베이드를 찾아가 서러운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언닌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이 불행을 참고 견뎌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세 자매를 한데 모이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다시는 떨어지지 말고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생활을 시작한 지도 벌써 오래됐습니다. 칼리프 하룬 알라시드는 궁금했던 것을 알게 되어 몹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모든 이야기들이 너무도 기가 막히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칼리프는 조베이드에게 부인, 처음에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을 부과한 그 요정이 자신의 거처는 말해주지 않았소? 언젠가 부인을 다시 만나 두 암캐를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한 일은 없었소? 그 요정은 제 손에 머리카락 한 꾸러미를 건네주면서 언제든지 자기를 보고 싶으면 이 머리카락 중 두 가닥을 뽑아 불에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캅카스 산맥 저편에 있을지라도 그 순간 제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그 요종을 지금 좀 불러주시오. 조베이드가 동의하고 불이 대령이 되었고 그녀의 위에 머리꾸러미 전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즉시 궁전이 흔들리더니 요정이 지극히 화려한 옷차림에 한 귀부인의 모습으로 칼리프 앞에 나타났습니다. 신자들의 사령관이시여, 이 몸 폐하의 명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폐하의 분부로 절 여기 부른 부인은 제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전 두 언니를 암캐로 만들었습니다마는 폐하께서 원하신다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더 이상 고마울 수 없겠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매질을 당한 그 부인의 흉터도 원래대로 해놓으면 좋겠소. 신자들의 사령관이시여, 이제 폐하께서 찾고 계신 근미지의 남편이 누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폐하와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다름 아닌 마문 왕자며 폐하의 장남이신 아민 왕자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해결한 요정은 칼리프에게 인사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칼리프는 우선 자신의 아들 아민 왕자를 불러 그의 비밀 결혼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아민네의 뺨에 났던 상처의 원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한 왕자는 부왕의 분부가 떨어지기도 전에 당장 그녀를 다시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칼리프는 조베이드를 황후로 삼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머지 세 자매를 왕자들인 세 탑발승에게 아내로 추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칼리프는 그들에게 바그다드 도성 안에 있는 훌륭한 궁전을 하나씩 하사하고 제국을 다스리는 중요한 직책을 맡겨 어전회의에 참석하는 중신으로 삼았습니다. 만인의 칭송과 축복이 쏟아진 것은 두말할 나위 없었습니다.